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제가 우리 부장님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고 뭔가 첨언을 해주실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부장님의 정말 인사이트는 한꺼번에 좀 모아서 어디에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코너 따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부장님의 뭔가 관심 가는 섹터나 이슈라든지. 고맙습니다. 네. 만들어주세요. 우리 제작진에게 한번 제가 요청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부 시간, 심층 인터뷰 시간은 좀 열띤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부장님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8월 시작 그리고 7월에서 8월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변동성과 변화 그리고 하루에도 그 변동폭이 너무나 큰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지 어떤 변화를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헬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우리 부장님까지 함께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거 반응 좋고 내용 재밌으면 저희 밤샘 토론 갑니다. 밤샘 토론. 예, 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안 하고 예, 언더스탠딩 안 하고 밤샘 토론 갑니다. 협의는 되신 겁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예. 본부장님. 예,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제가 우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말입니다. 반응 안 좋으면은 그냥 시간 돼서 7시 40분에 끝내고요. 자,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최근까지의 흐름과는 또 7월 말, 8월 초 되면서 좀 달라졌어요. 두 분께서 느끼는 시장의 변화 일단 각각 무엇을 가장 크게 느끼셨는지 이사님부터. 네, 일단 7월은 지수장, 8월은 종목장 성격이 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뭐 고수가 되면 될수록 힘 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7월 달은 뭐 2차 전지가 주도주의고 좋은 거 다 알지만 너무 힘을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 시장의 거래 대금의 50% 이상을 흡수하고 하루에 20% 올랐다 20% 빠지고 네.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건 너무 힘을 줬다는 거죠. 그렇게 힘을 주면 2군에 한번 보내서 좀 그 리프레시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힘 빼고 다시 하면 원래 잘하던 사람은 다시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시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럼 8월장은 반도체도 최근 들어서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2차 전지도 힘이 빠진 이유는 둘 다 너무 좀 과속하다 보니까 힘 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이나 시장의 전체 에너지가 빠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이런 자금들이 막 튀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도 뭐 한번 튀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종목군들도 튀어 올라오고 오히려 많이 갔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덜컥입니다. 네. 반대로 안 움직였던 화학, 정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배당주 영역의 종목군들도 고개 들고 바이오 고개 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8월 달 내내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8월장의 핵심 포인트는 지수장에서 종목장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주도주는 조금 쉬는 기간이 아닌가 힘 빼는 기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러면 힘 빠지고 나서 재상승할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종목이 더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율을 야구로 들어서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2군 내려가는 거는 그 힘 빼고 다시 와가 아니라 너 힘 빠졌어 2군가 약간 이런 느낌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2군으로 내려보내서 네. 2군에 계속 있어. 이거면 그럴 수 있는데 진짜로 그 하이 클래스의 선수도 잠시 2군으로 내려보내거나 한번 리프레시하고. 그래서 한 10일 정도 쉬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러면 그 하이 레벨에 있는 선수들에게 2군 선수들이랑 같이 경기하라고 하겠습니까? 2군으로 내려보냈지만 1군과 같이 다니면서 계속 경기는 보게 하고 리프레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또 요새 차원에서 어깨 많이 썼으니까 이거 좀 네네. 펴라. 이거 네. 저 뜨거워졌으니까. 알겠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잠깐 식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로 표현해 주셨고요. 우리 하창모 부장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유가 야구로 갔는데 어떻게 변화 어떤 점을 가장 또 눈여겨 보셨나요? 너무 묵직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8월 말 7월 말까지 굉장히 조금 수급 쏠림이 됐었고 특정 섹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기조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어쨌든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정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쏠리면서 이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좀 특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은 이제
계속 나타날 것 같고요. 저도 좀 공감하는 게 거래 대금 자체가 줄지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쉬면서 거래 대금이 빠지는 거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 계속 돌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는 쪽은 정말 뭐 홍수가 나서 이제 막 축축축 밀고 가는 것처럼 뚫고 올라가는 기조들이 나타날 거고요. 다만 이게 항상 홍수가 나서 이렇게 한번 휩쓸고 가면 갈 때 이 힘은 세지만 결국엔 막 밑에 잔해들이 많이 남잖아요. 네. 잔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나갈 때는 굉장히 세고 뭔가 신나게 같이 따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끝났을 때 오늘 뭐 바로 초전도체만 하더라도 뭐 상한가 마감한 종목분들도 있지만 20%대에서 뭐 마이너스 8% 9% 끝나는 것도 있고 그 상태에서 또 시간에 한가 간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은 마이너스 40%를 한 방에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엄청나게 패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조들이 나타나는 시장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돈의 쏠림과 이런 수급의 흐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종목별 장세, 그러니까 테마성 장세죠. 테마성 장세에 따른 이런 재료 매매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불안한 게 뭐냐면 그 이제 피치가 10%? 내려서 지금 어제 우리 장도 빠졌고 일본 장도 빠졌는데 네. 결론적으로 피치가 내린 것보다는 또 피치 내릴 때 또 발표했던 게 뭐냐면은 3분기 그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한 1조 달러 한다고 발행하면서 이제 저 10년물 금리가 올라갔죠. 그리고 4% 지금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일본 장은 1.5 계속 1.5 빠지고 유럽장도 어제 한 1.5 빠졌는데 네. 지금 시작했는데 또 1% 빠집니까? 이상 빠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장에서 계속 뭐 이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는 올라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빠질 타이밍에서 어찌됐든 빠져야 되는데 코스닥은 1% 오르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테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동성으로 하지만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조 달러를 발행하는데 여태까지는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RRP가 흡수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기채 위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금리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서 장에 부담이 될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암만 그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많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글로벌 유동성으로 흘러가면서 같이 할 텐데 그리고 어제도 2조 6천 계약 선물 매도가 있었고 오늘도 1조 3천 계약 선물 매도가 있어서 이 외국인의 또 유동성 조짐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불안감은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단기적으로 8월달, 9월달에 바로 올 거냐 아니면 시차를 두고 올 거냐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방금 부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번에 발행하는 그 1조 물량도 문제지만 내년부터 돌아올 수 있는 그 만기 차원 물량들을 어떻게 돌릴 거냐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발행했을 때의 조건은 뭐 금리가 기껏해야 봐 2%, 3% 초반이었을 텐데 지금 4%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버린 상황에서 뭐 아무리 미국이라고 금리를 낮춰서 발행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럼 그 정도 수익률에 맞춰서 동일한 물량을 발행하려면 채권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채권 양을 늘려야 될 때 과거처럼 중국도 사주고 일본도 사주고 사우디도 사주고 우리나라 대만도 원래 사주는 그런 국가들이 다 미국채 사주면 별로 변동성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옐런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도 간 거는 결국 채권 세일즈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얘기가 오갔던 결론은 재무부 장관이 간 핵심 포인트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채권의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권고를 하러 간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왕이가 과연 방미했을 때 어떤 답을 줄 거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장에 혹은 뭐 올해 4분기 장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그 금리가 결국 시장의 마켓 트리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을 때 연초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후에는 금리 고점 찍었다라는 전제하에서 빅세븐이 미국 시장도 이끌고 올라왔고 우리 시장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끌고 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의 민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고성장주들은 금리의 할인을 받아서 결국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엔비디아, AMD, 국내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 비공정 밸류가 높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보이는지는 계속 한번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그런 선택은 뭐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극재에서는 그래서 LG화학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고 다른 쪽에서의 그 캐시카우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방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국의 신용등 강등이 처음에 봤을 때는 뭐 피치인데 별 영향 아니겠지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계속된 유럽 시장까지 하락하고 부장님이나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채권 시장의 문제로 유동성 전 세계 유동성 부분에 좀 취약함을 야기시킬 수 있다. 더 되는 또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S&P가 거의 20배 수준 정도 되니까 그쵸. 또 비교를 하면 2011년도랑 2020 지금이랑 또 비교는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니까 당연히 아까 이제 밸류가 높은 것들은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뭐 어제 반도체주라든지 그런 빅세븐 네네. 그런 주식들이 조정받은 게 다 그런 이유인데 그게 얼마만큼 지속됐냐 아니면은 그러면 뭐 실적 있는 걸로 교체가 되면서 장은 유지되느냐 뭐 그게 관건이겠죠. 그 최악은 만약에 물가까지 자극된다면 그건 이제 최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전제가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예전에도 이제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비스 물가, 핵심 물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헤드라인 물가도 이제 고개 들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가까지 들썩이면 그건 뭐 최악의 그림이 되는 거고, 근데 물가는 뭐 비교적 안정적인 가운데 만약에 유동성 쪽에서의 문제만 존재한다면 뭐 일정 부분의 종목 교체 내지는 아니면 업종 내에서의 그 자리 바꿈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아주 기간을 길게 늘리면 해당 산업의 움직임은 같은 방향일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간을 제한해 놓고 봤을 때 금리의 민감도가 누가 높을 거냐만 따져본다면 그런 동일 조건에서는 말씀드렸던 고밸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네, 그래서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좀 소외됐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밸류로 약간 접근을 하면 약간 물음표가 좀 생길 수 있는, 물론 그거를 이제 기준점을 뭐 지금으로 잡느냐 아니면 10년 뒤로 잡느냐 요거에 따라서 차이는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최근에 이 특정 섹터로 쏠리던 것들이 계속 이제 밑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감지하고 미리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위치를 높여놓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 장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부수면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라인에서는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좀 세팅을 해놓고 이런 종목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좀 시장이 흘러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국채 시장에서의 이제 미국의 흐름이나 뭐 유동성 이런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뭐 2011년에 S&P가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 단기적인 영향은 굉장히 지수를 크게 끌어내려서 불안감이 컸었잖아요. 물론 지금과 다른 상황도 있었지만, 근데 두 분의 말씀이나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이게 오히려 좀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약간 나중에 더 시장을 힘들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지금 한 번에 팍 그게 무너지고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계속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시장의 노이즈들이 남아있으면 안 좋을 때마다 물밑에 있었던 내용들이 또 올라오면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있어. 조정 받을 때 조정 받으면서 그게 이제 기간 조정인지 네. 가격 조정인지 그거를 판단하면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또 유동성도 좀 바뀌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좀 네. 억지로 이렇게 좀 오르고 또 테마성으로 오르고 그러면은 장에 좀 질이 좀 안 좋은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세돈이죠, 결국.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하반기에는 물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상장하지 않았던 IPO계 그 빅4들이
뭐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하반기에는 주식의 전반적인 공급 물량도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 대응해서 새 돈도 계속 들어오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얘기할 때 그 뭔가 자꾸 조건을 다 제한해 놓고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열어두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새 돈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 뭐 충격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새 돈들이 밑에서 뭔가 가격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처럼 외부 충격이 한 번 더 크게 뭔가 온다라고 하면 새 돈이 들어올까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시장에 뭔가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던 사람들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가 단기 변동성이 제일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과연 새 돈은 들어올 수 있나? 새 돈이 들어온다면 어디서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그러면 일단 뭐 하반기 IPO가 있긴 하지만 조금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나 아니면 예수금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공급만 늘어나면 당연하게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상반기에는 비교적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군들이 많았다면 하반기에는 조 단위의 큰 종목군들도 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주식수는 늘어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예수금이 늘어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하창환 본부장님. 저는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의 유동성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우리 시장에서의 좀 자금 이거 어쨌든 거래 대금 자체를 굉장히 늘리게 된 섹터가 반도체랑 2차 전지잖아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사실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와 반도체 모두 다 업황이 그러니까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요번에도 이제 뭐 피치 그런 이슈가 있어서 AMD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상승하다가 좀 박살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쨌든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 주도주가 이쪽에서 벗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이제 글로벌적인 리스크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우려는 좀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늘도 사실 코스닥이 1% 이상 상승력이 나온 건 에코프로가 그냥 단연 캐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2차 전지는 정말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저는 쉽게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하반기 IPO들이 있지만 요거는 또 로봇이나 AI 쪽으로 좀 치중돼서 단기적으로도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연속성 있게 과연 새 돈이 들어오더라고 또 유지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나마 거래 대금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번에 60조 나왔고 이전에 이런 이제 2차 전지 이슈가 없을 때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 23조 정도였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25조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새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중시 자체는 일정한 박스권에서의 좀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쏠림 현상으로 새 돈이 개인들의 새 돈이 들어오더라도 2차전지에 쏠림 됐는데 2차전지가 조금 빠지면 그 빠진 물량이 다른 종목으로 와야지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돌면서 네. 유동성이 계속 활발하게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가요? 2차 전지가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쪽 안 가니까. 네, 네. 그래서 유동성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성은 떨어진다. 네. 유동성의 총량은 변화가 없지만 활동성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자금이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댓글이 뭐 모든 걸 표현하진 않겠지만 댓글에서 보시면 어차피 나는 뭐 3년 간다. 아니면 뭐 10년 함께 갈 거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도 여전히 이분들이 바라보는 목표 가격은 훨씬 더 높이 있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의 믿음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하락폭이 커지기 시작하고 변동성이 좀 더 커지기 시작하면 이들이 갈라졌을 때가 저는 단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저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컨센서스가 깨지면서 개인 투자자들끼리도 생각이 서로 얽히는 그런 구간이 되면 그때는 뭐 단기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매크로적으로 좀 유동성 그런 것들 얘기 나눴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8월 시작했고 그런 불안한 와중에서 하반기 쪽 8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주저주가 될 거고 아니면 기존 종목이 주저주로 가는지 아니면 좀 바뀌는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8월 달에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는 저도 뭐 본부장님 같습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사이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이드 종목 중에 제가 가장 먼저 꼽은 건 정유주.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 돌았다. 그 다음에 지금 뭐 PX 파라자일렌을 포함한 일부 석유화학 제품들의 마진도 비교적 괜찮더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들 업종도 결국은 그동안 비용 부담이 꽤 있었는데 비용 부담이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매출은 일정한데 마진이 좋아지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자동차 부품 쪽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석유화학 쪽으로도 일부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예전만큼 못 올라갑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수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돌아갈 가능성 없다. 그렇지만 정제 마진도 개선되고 석유화학 마진도 일정 부분 개선되면서 해당 종목군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현금을 기반으로 아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회복 정도만 하다가 멈출 수 있는데 8월 달에 이미 뭐 SOE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8월 달에 주목해 볼 업종 중에 하나는 여전히 정유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건 아마 8월 달은 아닐 것 같은데 태양광에서 지금 미국 시장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대 난점은 태양광에서 이익이 안 나고 있는 거다. 기대했던 만큼. 근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생산 못해서 보조금 덜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 태양광 전체 밸류 체인의 가격이 다 폭락하면서 결국은 마진갭이 역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레깅돼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4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돌면 주가의 저점은 4분기냐 3분기냐 전 3분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태양광 종목군들도 조금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변할 수 없는 것들 몇 가지만 짚어보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테일러 공장 짓는 거를 돌릴 수 있나? 없다는 거죠. 결국 공장 지어야 됩니다. 지금 땅은 다 파놨고 땅 그 구획까지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 보조금 때문입니다. 그 보조금만 해결되면 아마 삼성전자는 올해 뭐 10월이 됐든 9월이 됐든 뭐 11월이 됐든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처음 공사 시작할 때 뭐가 들어갈 거냐? 그 전공정 장비들이 일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한번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 거 쓰라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과연 지금 이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할 때 전부 미국 장비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반도체 회사가 장비 하나 바꾸고 재료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있던 기존 체인들이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공장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평택 4라인도 해야 되고요. 용인 클러스터도 해야 되고요.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뭡니까? 후공정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후공정 중요합니다. 밸류에이션도 쉽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계속 공장을 짓고 있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PER 평균 30배에 있는 후공정보단 저는 PER 10배 이하에서 놀고 있는 전공정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전공정 종목 중에서 PER 한 7배, 8배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PSK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게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집행되는 순간부터 당연히 매력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 있어서는 전공정 네. 쪽을 하반기 특히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가 그 데일리 인트로 시간을 통해서도 정제 마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정유주 8월 시장에서 또 가장 기대가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본부장님은 어떤 섹터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반도체와 2차전지 안에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양 소켓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켓? 네, 소켓 쪽에서 이제 뭐 ISC, SK 인수 그룹 뭐 이슈도 있었고 거기서 아마 이제 이 비율이 조금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TSE라든지 뭐 TFPE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뭐 이제
특히나 TSE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소켓 쪽에서의 뭔가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저는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뭐 양극재는 뭐 단연 대장으로 가겠지만 일단 장비주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정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하반기에 아마 이 발주가 그쪽에서 70% 이상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그 증설 이슈가 터져 나오게 되면 장비 쪽에서 뭐 물론 장비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의 좀 단기 수주들이 좀 단연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공정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좀 터졌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코인테크나 탑머티리얼 같은 거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이제 최근에 수주 공시들을 보시면 뭐 100%, 200%대 수주 공시 작년 매출액 대비 뭐 3-4건 이상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그쪽에서의 좀 기회를 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뭐 반도체는 삼성양,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자동화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는 이제 AI 쪽입니다. 일단은 뭐 실적주는 다 보셔야 되는데, 실적주로 들어가면 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기대가 되는 뭐 색조 화장품, 그 다음에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주가는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자동차, 그리고 뭐 건설기계, 뭐 전력기기,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 얘기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 이제 실적주로 묶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실적주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뭐 이제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AI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계속 이슈죠. 네. 일단 하이퍼클로버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인 AI 이슈들, 그리고 반도체를 또 끌어내는 이슈가 생성형 AI 부분인데, 이게 하드웨어 쪽에 가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따라가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솔트록스가 지금 과열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지만, 뭐 그 안에 뭐 이제 요즘에 휴먼 AI 쪽이죠.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요건 또 MS에서 또 계약 이슈들이 터질 수가 있고, 뭐 이런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의 이런 클로바와 연관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로봇은 같이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출산율 부분이랑 뭐 이제 최저임금 쪽에서의 이슈들이 있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IPO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에서의 뭐 이제 사행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AI와 그리고 이제 로봇 정도는 같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 게 많네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는 2차전지, 뭐 반도체는 반도체 가져가고. 그냥 유지하면서 네. 아까 말씀한 종목들. AI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이 2차 전지 쪽에 포커스가 되면서 슈팅이 나올 때도 실적주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왔거든요. 건설기계도 2차 전지주들 뭐 시장에서 50종목, 뭐 100종목 이하로 상승이 나올 때 건설기계 쪽도 한번 굉장히 좀 트리거가 강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변압기 쪽도 연관돼서 굉장히 좀 강한 기주들을 보였죠. 엔터도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지만 최근에 뭐 JIP 같은 경우 거의도 전고점 거의 갱신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주들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색조 화장품도 52주 신고가 계속 찍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주들은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일단은 라인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쪽은 이제 뭐 이런 이슈나 트리거가 있는 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로봇이나 AI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들 받으실 거예요. 2차 전지 이후에 주도가 될 만한 섹터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이거다 싶은 게 지금 보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기간을 얼마나 두고 보느냐에 따라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이길 만한 산업은 생기기 어렵다. 그 정도의 성장을 우리나라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어렵다. 다만 주가가 똑같이 갈 거냐?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먼저 반영한 게 뭐 3년치를 반영한 기업도 있고 뭐 5년치를 반영한 기업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나 산업만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성장률은 적어도 2025년까지는 결정된 미래고 2030년까지 변수는 있지만 이것도 거의 뭐 확률 기준으로 7-80%는 결정된 미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장률 기준에서의 산업은 2차 전지에서 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기간을 만약 1년이나 2년 정도로 좁혀놓고 보면 2차 전지는 결정된 미래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뭐 3년치, 5년치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번 2분기가 저점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3분기, 4분기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PR 측면으로 보면 적자나기 시작하면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PBR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좀 올라왔다라고 보지만 이제 뭐 PB 바닥 찍고 도는 정도고요. SK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PB가 그렇게 과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선호하고 아직 갈 자리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만약에 1년 반 정도로 한정지어서 본다면 저는 뭐 반도체가 2차전지와 뭐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아니면 앞뒤 1, 2등을 좀 다투는 정도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정우 부장님은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저는 자동차가 계속 밟힙니다. 왜냐하면 눈에 밟히십니까? 네, 일단은 실적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게 이런 Q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7월 데이터도 보시면 국내와 해외 모두 다 또 1%, 2%대 상승력이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상반기를 보면은 작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았고 물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확대가 되면 또 얘기 나오겠죠. 자동차를 과연 계속 살 거냐. 근데 이 얘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2차 전지를 좋게 보신다면 탑재가 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뭐 우리나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엔 2차 전지가 잘 되고 전기 자동차가 잘 되려면 자동차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률 쪽이 상당히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단에서의 약간의 소폭 감소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익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계속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나 이런 뭐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서 주가가 눌린다. 저는 이럴 때가 조금 이렇게 모아가기에는 좀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시가총액도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분히 온전히 수급들도 쏠렸을 때 뭐 연관돼서 합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섹터도 다양하고요. 보통 이제 주도주 성격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은 연관된 산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사실상 뭐 다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랑도 엮여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같이 따라가는 뭐 이제 대장이 있고 합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품주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봤을 때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볼 만한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지금 자동차 쪽 좀 어떻습니까? 수급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의 그 연초부터의 수급을 네 보시면은 네 마스크가 갑자기 안 돼서 깜짝 놀랐네요. 네, 그 거의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현대차랑 기아의 이런 연간 이거를 다 보시면은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기관과 개인에서의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누적으로 지금 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과 특히나 개인들이 좀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제 주가가 IRA 법안에 대한 이런 피해 부분으로 많이 빠졌다가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는 사실상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조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뭐 외국인들이 계속 담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실적이나 하반기 또 신차의 부분에서 또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것들이 나오면 분명 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도 자동차 좀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건 저죠. 사실 자동차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자동차 업종의 이 사이클 저만의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난 하반기 자동차 좋을 것 같은데 싶은데 저희 이제 클로징 벨 할 때 함께하는 명인커가 아니라고 그래서 약간 논쟁이 펼쳐졌던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 좀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자동차 업종은 상단이 제약돼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이 제약되어 있는 이유는 뭐 한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쟁이 늘어날 때 현대차가 잘 버티는지 확인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이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 현대차가 잘하면서 마켓 쉐어도 올라오고 전체적인 점유율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지난 한 4월부터 레거시 자동차의 주가 탑 티어를 뽑으라면 혼다입니다. 혼다. 네, 혼다가
CRV와 HRV의 신제품이 나오면서 미국에서의 판매량과 점유율이 대거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도요타는 헤매고 있지만 도요타도 이제 뭐 신차들을 막 뽑아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 차들이 기존의 미국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리미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이 뭔가 판매량이 늘어날 때 이들도 늘고 현대차도 같이 늘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제한되어 있는데 일본 마켓 쉐어가 올라가면 현대차는 플랫으로 가거나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이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현대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가면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환율이 뭐 계속 덜컥거리면서 예전보다 조금 낮은 형태 뭐 1200원대 후반 뭐 이 정도에 계속 머물면 환율 효과도 일단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프로모션 배진가입니다. 이게 업계 전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차가 안 팔리고 있거나 비용이 늘고 경쟁이 늘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보조금을 줘야 될 정도로 안 팔리고 있어서 프로모션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V자로 꺾이고 있거든요. 현대차만 꺾이고 있는 게 아니고 산업 전체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쟁이 증가하면서 예전만큼 동일한 마진율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는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워낙 낮아서 떨어질 자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예전에 그 애플카 나오면서 봤던 뭐 기아차 기준에서 10만 원 이상의 가격, 현대차 기준으로 25만 원 이상의 가격을 쉽게 갈 수 있는지는 아마 3분기, 4분기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조금 서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에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2025년 거를 끌어오던 2030년 끌어오던 무조건 성장주에 대해서는 10년물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에서는 좀 어렵다. 할인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금 성장주는 조금 조심할 시점이다. 뭐 오늘 뭐 7% 에코프로도 올랐지만은 네. 그냥 밸류에이션의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할 한다. 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밸류에이션 안 보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뭐 개별적인 종목을 떠나서 어쨌든 이러한 국채금리의 상황 속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좀 이렇게 계산적인 부분을 두드려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이제 내일 뭐 실적 발표하는 카카오도 있고 하니까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주가 최근에 좀 이렇게 떴다가 또 어제 오늘은 좀 주춤하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실적 발표되고 나서의 움직임이 어떨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주 다시금 좀 꺾이는 건지 두 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네이버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 다른 분들과 생각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네이버가 단계적으로 올라온 그 순서를 보면 아 그냥 뭐 한 게임과 함께하는 종목인 줄 알았더니 검색어 1위. 근데 검색어 1위만 하고 내수 종목인 줄 알았더니 라인으로 해외 진출.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C2C로 버티컬을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이거 글로벌뿐만 아니라 쇼핑 종목도 되네? 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그동안 네이버의 시가총액 상승을 이끌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뭐 2분기 실적에도 다 주목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네이버가 지금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건 제가 판단하고 있는 정보 하에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T 서비스를 팔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IT 서비스. 네, 그래서 네이버 1784라고 표현되는 네이버 이사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브레인리스 로봇을 5G로 전체적으로 돌리는 그 시스템을 팔고 싶어서 지금 사우디에 상주하면서 라인에다가 그걸 깔려고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속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게 성공할 경우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저렇게 로봇에다가 각자 다 AI를 심지 않고도 5G 로컬 5G 정도만 깔면 몇백 개의 로봇을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통제하는 게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러면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IT 서비스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IT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능성. 그러면 저 놀고 있는 세종각이라든지 춘천각 같은 경우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지금 춘천각이나 세종각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그냥 저장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려면
그와 관련된 미들웨어도 많이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IT 서비스를 활용하는 강도가 높아지면서 클라우드의 효용성 자체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사활을 걸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뭐 크림이나 C2C 사업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캐시카우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소위 이제 검색이 줄어들었을 때 다른 쪽으로 이제 그 모니타이징을 넓히려고 하는 네이버의 기본적인 전략인 거고 한 단계 더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한 것은 IT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발표보단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3분기 내에 뭔가 계약, 뭐 가계약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네이버 쪽에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네이버는 좀 더 밸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카카오 실적 발표됐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카카오를 좀 와주시죠. 카카오요? 카카오 관심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카카오는 저는 조금 카카오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적도 실적인데 일단은 카카오는 저는 이제 이 주제로 항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좀 하는데 일단 분할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기업에 대한 이런 분할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가가 하락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제 정부에서의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도 이제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 저는 카카오보다 일단 네이버를 선택을 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된다면 뭐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지각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카카오는 내수에 좀 많이 더 치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떠오르는 세대들이 이제 잘파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DM을 많이 해요. DM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카카오보다는 인스타그램 DM 뭐 네, 그렇죠. 이용한다. 그런 트래픽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쨌든 트래픽과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채팅 앱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들이 분명 이전에 이런 실적들을 뛰어넘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이게 또 턴어라운드의 기대감들이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줘야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밤샘 토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제약바이오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고 지금 뭐 초전도체 얘기도 조금 살짝 건드려 보려고 했는데 꺼내보지 못한 가운데 지금 시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그러네요. 밤샘 토론 여러분 별로 안 원하신 거죠? 저만 원하는 거죠? 어제 오늘 주요 그 저희가 이야기 나눠본 가장 큰 목적은 이제 8월 시장이나 그 향후의 주도주가 과연 어떤 섹터가 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미칠 여파가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전 세계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한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그 결론을 얻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요새 혼돈이 많은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